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변경 6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사계약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서울시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조합원의 지위가 공사계약서 안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공사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체결하는데 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이 여기서 과연 어떤 위치를 가질까?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찝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조문을 보시면 제목이 사업시행방법 이렇게 써져 있길래 뭐 사업시행 하나보다 이러고 씩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서 해설은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있습니다. 또는 교재 사근이 나오면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1조 지난 시간에는 표지를 했죠. 표지 껍데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오늘 1조부터 4조인데 중요한 조항이 좀 있어요. 자, 1조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 본계약은 뭐 주소를 적고요. 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이 됐든 주택 재건축이 됐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됐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에 하나를 고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 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保证한다. 이건 뭐 상징적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조문 안에 설계서를 얘기한다든지 공사 시방서를 얘기한다든지 설계 도면을 얘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까봐, 다툼이 일어날까봐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뭐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설계사란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의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근데 도면뿐만이 아니고 공사 시방서라든지 현장 설명서 여러 가지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다 설계서라 한다 이거죠. 그냥 설계서 해놓으면 설계 도면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나오는 공사 시방서에 대해 설명이죠. 그 다음에 설계 도면, 그 다음에 현장 설명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공사 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 체계, 시공 기준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 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 도면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죠. 설계 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 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임원이나 시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설계 도면 한번 안 보신 분은 안 계죠. 이게 보통 큽니다. A4지 정도 전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계 도면 하는 거, 그게 도면이에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되는 것뿐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설명서란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 이걸 물량 내역서랍니다. 를 말한다. 그 다음에 산출 내역서란 이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에 을이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을이 원한 입찰과 함께 대한 입찰에 대한 단가 수량을 명백히 한 내역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서울시의 지금 이런 그 공사계약서상의 용어 정리는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넣음으로써 계약 당사자 해석 차이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특별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돼가지고 2023년 7월 이전까지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때에 많은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조합에서 그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수행할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안 쓰는 데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조를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항은 별거 없어요. 갑과 을은 관계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질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뭐 좋은 말 다 써놨죠. 그 다음에 2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결정하는 것은 조합총회에서 결정하죠.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조합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이꼬로 조합원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틀려요. 두 가지는. 예. 주식회사가 주주가 있지만 주주와는 별개로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도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격인 조합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조합원 전체가 아니면 조합원의 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합장이 권한을 행사할 적에는 조합 내부 의사결정인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조합 내부적으로 해임이 되든지 손해배상을 물든지 이런 책임은 있지만 시공자 입장으로 볼 적에는 조합의 직인이 지켜가지고 조합장 명의로 날라오는 행위, 문서 이건 다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서 조합이 하는 걸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문 찍어가 보내놓고 나서 나중에 조합장 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지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취소다. 이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있어가지고 법률 행위가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아주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제가 조합원이에요. 근데 조합원이 시공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네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이거 계약세 안 맞잖아. 이거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죠. 만일 한다면은 일단 시공자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조합 명의로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을 수도 있지만 법리상 법인인 조합과 구성원인 조합원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도장 찍는 거는 누가 찍죠? 조합원이 찍지를 않아요. 조합원이 찍지 않고 조합이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만 계약에 관해 가지고 권리를 중사할 수 있으니까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법령 해설집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제2항에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시공자에게 직접 권리 행사를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조합과 시공자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합의 구성원이 시공자에게 대해서 직접 계약 해제 또는 계약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법리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사계약상의 이행 의무를 시공자가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시공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조합이지
조합원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집행부가 조합원 편을 들지 않고 시공자 편을 들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여 집행부를 변경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고 바로 조합원들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시공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해 좀 가시겠습니까? 조합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합원이 바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은 다 패소합니다. 시공자 상대자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이니까 우리가 조합장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우리가 지금 벌써 세력이 30%가 넘어 30%가 시공사 상대로 소송,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조입니다. 사업 시행의 방법이고, 이 조문을 제목을 보면 사업 시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두 개 항, 지금 보여드립니다. 두 개 항의 조문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항.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조합원이 소유하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뭐뭐뭐 번지 일대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라고 해요. 토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하니까 건축물은 안 줘도 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나올 수도 있죠. 토지를 제공하고. 두 번째, 공사 계약 금액을 지불하며. 공사 계약 금액? 이게 도대체 계약금 10%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면 계약금 전체만 지불하고 계약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야?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석을 제가 달 거죠. 1번, 2번. 그 다음에 을은 갑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유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을 지불한다.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유권을 다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된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땅도 안 주고 그럼 공사라는 얘기야? 땅도, 그럼 돈도 지불 안 하고 그 공사를 시킨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일반적인 공사 계약할 때도 계약금 10% 주잖아. 그러니까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조합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나중에 매도 청구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타나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토지주인회가 돈을 지불하면 그때 조합 소유로 넘어와요. 그 이전엔 다 조합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자나 현금 청산 대상자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아요.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은 토지 수용 재결이 나면 그 금액을 공탁하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1심에 저쪽에서 졌어. 항소해. 또 2심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2년, 3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100%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유권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대법원 소송 가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착공 못한 데 있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조합과 시공사가 좀 중간에 잘 지낼 때는 관계없는데 시공사가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사업을 좀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이주를 해가 갈라 그래. 그러면 시공사가 소유권 100%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럼 100% 확보도 안 하고 우리 뭐 공사 어떻게 착공 안 하는 그래서 공사 착공 못합니다 하고 자꾸 지연 쓸 거예요. 이게 2년 3년씩 갑니다. 그게 특히 경기 침체기에 시공사가 조합 사업비도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고
그냥 자꾸 끌고 싶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석으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가지고 계시는 분, 참고하시고 없으시는 분은 꼭 한번 구입을 해서 보시기를 전 강구해 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조금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예전에 철거가 조합의 의무인 때에는 철거 후 토지를 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철거공사가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는 걸 변경하면 되죠. 그죠? 토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건축물은 안 받을 거니까 건축물을 조합에다 철거한다면 아니냐? 아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철거공사는 시공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토지 및 건축물 제공하는 걸로 변경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공사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요. 조합에 돈이 없어. 3천억짜리 공사 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1조도 넘어갑니다. 공사 금액이. 그걸 10%를 계약금으로 내라. 시공자.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유는 시공자로부터 돈 빌리기 위해서 시공자를 빨리 선정하는 건데, 오히려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 돈 한 푼 없는 우리 조합에 계약금 10%를 내라. 3천억 중에 300억. 1조 공사 1,000억을 내놔라. 그럼 어떻게 되죠? 시공사는 내가 빌려줄게. 그 돈을 도로 나한테 다. 대신 이자는 계속 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사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 금액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하는데 공사 계약 금액이라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삭제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별다르게 하려면 공사금을 지급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미종이자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개발 조합정의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2심에서 안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면 3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 재개를 후에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이전이 돼요. 수용 재개를 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문권은 소유권 확보 부분은 빼고 갑이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입주할 때까지 땅, 철거되기 전에 건축물 누가 가지고 있죠? 조합원이 가지고 있어요. 재건축은 신탁 등기라도 해가지고 조합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은 다 100% 조합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 앞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조항이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1항을 수정을 해본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어느 번지 일대 무튼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을은 갑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하면 갑이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이 철거 후 공사를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있더라도 다 이사를 내보내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철거하세요 라고 주면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옛날 서울시에 만든 놈으로 한번 제가 실제 경우에 해봤습니다. 소송하는데 건설회사가 타절돼가지고 건설회사가 소송이 붙었어요. 왜 니네들 빨리 공사 진행 안 해가지고 계약 해제되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조합이 소유권을 100% 안 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고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을은 갑의 사업경비, 이주비, 조달경비 포함입니다. 사업경비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여야 하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49조 및 50조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어른 금융기관이 직업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주비를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누가? 을이. 이렇게 되면 조합은 을로부터 이걸 빌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로부터 빌리게 되면 이자가 셀 거 아닙니까? 직접 금융기관으로 하면 이자가 그렇게 안 높은데 을로부터 하면 이자가 세요. 세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직접 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때 금융기관에서 직업보증 서십시오 시공사, 안 그러면 우리 못 빌려줍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못 줍니다. 이러면 이사는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경비도 빌려야만 되죠. 이럴 경우에 금융기관이 직업보증을 요구할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것만 끝을 내면 시공사가 안 해줄 경우에 그 많은 계약상의 의무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도 없고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법령해설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정비법 132조 동시행령 96조 2가 2022년 6월 10일 신설되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하는 게 금지가 되었어요. 공짜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시중금리보다 빌려는 줄 수 있대 공짜로 주면 안 되고, 빌려는 줄 수 있대 시중금리보다 낮게 주면 그것도 일부 무상이라고 생각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공자가 그러한 금지사항은 제외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오기 때문에 제한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시공자가 조합 및 조합원에게 대여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공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조합에 대여해주게 되면 대여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금리 이득을 얻는 시공자도 실제 제가 봤어요.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아까처럼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공자가 나한테 빌려라고 돼 있으니까 나한테 빌려라. 내가 딴 데 빌려가지고 2% 더 붙여가지고 줄 테니까 나한테 무조건 해라. 이렇게 되면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 직접 대출을 받을 때에 아까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시공자가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면 시공자는 사망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자 수입을 위해 협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업보증을 해가지고 조합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시공사가 안 해준다. 그러면 한 방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직업보증 해줘가지고 경비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사도 가고 뭘 하는데 안 해주면, 금융기관이 해주면 더 좋지만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너는 사업 파트너로서 시공사가 될 자격이 없다. 너 나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꿀게. 이렇게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의 사업경비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이 대출을 받는 수요자 금융 방식으로 한다. 사업경비.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이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여야 하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49조 및 50조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를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하는데, 대여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만 사업 해주니까 그 이전까지는 시공사 네가 좀 대여해주라. 그리고 내가 거기 또 받으면 바로 갚을게. 이게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때 어른 금융기관에 직업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에 직업보증을 할 수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직업보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이 직접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니까 금융기관에서 시공자 직업보증 쓰십시오. 안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그 이주비 같은 경우는 직업보증 안 써도 그냥 우리가 조합원들 어떻습니까? 건재단껏 설정하면 이주비는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업보증 안 써도 되고, 사업비 할 때 직업보증 써야 됩니다.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지급보증을 안 써가지고 사업비를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 시행을 계속 못해가니까 너 아웃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 넣어놓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공회사가 계약서 쓸 때 보면 지급보증 안 쓰겠다고 자꾸 빼요. 뺍니다. 빼. 예. 빼가지고 나중에 다 은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빼주기를 원해요. 그럼 그때 가서 금융기관에서 시공사 보고 지급보증 안 써도 된다고 하면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왜 이 조항을 빼가지고 미리부터 분란을 일으키냐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홈페이지인 r119co.kr에 가셔가지고 자료가 많이 있고 이 강의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